내가 나를 가장 모른다. 나는 평소에 학교를 오갈 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한다. 오며 가며 다양한 사람을 마주하는데 특히 금요일 밤에는 친밀감을 표현하는 젊은 커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팔짱을 끼는 것은 다반사이고 보응하거나 입을 맞추기도 한다. 당신은 이런 장면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냥 커플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현재 이성 친구가 없는 젊은 사람이라면 부럽다는 생각이나 질투가 샘솟았을지도 모른다. 나이 든 사람이라면 꼭 공공장소에서까지 절해야 하냐. 요즘 젊은 것들은 기본 예절이 없다는 등의 생각을 하며 불쾌했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훈계했을지도 모른다. 눈앞의 커플을 있는 그대로 아무런 생각 없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 마음 챙김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눈앞의 커플을 보고 있다면 그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커플을 보고 있음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나 느낌을 일으키고 있음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계산대나 공항의 출입국 심사대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왜 줄이 빨리 줄지 않는지 조바심이 나거나 옆에 줄이 더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지곤 한다. 그럴 때 자신의 줄이나 옆줄만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게 바로 마음 챙김이다.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욕구나 생각이 오고 가는지 보고 몸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지 본다. 자신의 차례가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음을 속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나 심사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음을, 자신의 줄과 옆줄을 계속 비교하고 있음을, 옆줄로 옮길까 생각하고 있음을 마치 제3자가 보듯이 바라보는 것이다. 운전 중에 옆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비난을 한다면 그 차와 운전자에게만 주의를 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주의를 주고 비난하는 자신을 본다. 끼어든 차의 운전자를 비난하고 있음을, 화가 났음을, 다시 추월해서 응징하려고 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응시한다. 또한 머리로 열이 뻗치는 느낌이나 뻣뻣하게 힘이 들어간 어깨의 상태를 자각한다. 일요일에 아이와 놀아주지 않고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있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텔레비전 조금만 보고 아이와 놀아주라고 소리친다면 배우자에게 화를 내고 소리치는 자신을 본다. 배우자에게 화가 났음을, 그를 비난하고 있음을, 적어도 일요일에는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내가 저런 사람을 왜 좋아했을까 자책하고 있음을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바라본다. 또한 심장이 심하게 빨리 뛰고 얼굴이 경직되었다는 것을 자각해 본다. 불행은 언제나 안에서 온다. 마음 챙김은 독특한 시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깥을 바라보지만 마음 챙김은 바깥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 마치 드론을 띄우고 바라보듯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시점을 뒤바꿔 보는 것은 평소에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어서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실천이 쉽지 않고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데 왜 마음 챙김을 연습해야 하느냐고.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불행 대신 행복을 원하는데 왜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적어도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스스로 행복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실천하지 못하고 불행의 길로 가는 마음가짐이나 행동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은 대부분 반복적이다. 그 반복 행동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계산대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신의 줄과 다른 줄을 비교하고 안달하며 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행동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줄이 더 빠르게 줄게 하는가? 운전 중에 끼어드는 차를 비난하고 응징하려는 행동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끼어드는 차를 다소곳이 반성하게 만들거나 다음부터는 끼어드는 차를 덜 만나게 하는가? 텔레비전 리모컨만 붙잡고 있는 배우자를 비난하는 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배우자가 사과하고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가? 쓰면 쓸수록 더 짜증나고 더 화나고 갈등과 다툼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왜 그만두지 않을까? 왜 행복이 아니고 불행을 지속하는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할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서 기존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반복한다. 만약에 위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당신이 제3자가 되어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 결코 현명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나를 모른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다.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프로그램에 제보한다. 그러면 전문가가 가족의 문제를 진단하고 부모에게 조언해 준다. 출연한 부모는 대개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심지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아이를 미워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전문가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라고 진단한다. 그러면서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 모습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여준다. 그 대목에서 자신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 부모는 대부분 충격을 받는다. 욕을 하고 다른 아이를 때리는 등 공격적 행동을 하던 아이는 사실은 부모에게 맞고 있었다. 부모는 교육하느라고 그랬다고 했지만 비디오로 촬영한 모습을 보고는 스스로 놀란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가 문제인 줄만 알았던 부모는 이쯤에서 아이가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린다. 어디 이 부모들만 이겠는가?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닐 것이다. 만약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비디오로 담아본다면 어떨까? 혼자서 하는 행동, 배우자나 자식에게 하는 행동, 직장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을 동영상으로 찍어본다면 아마 그 상황에 빠져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모습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스로 부끄럽거나 한심해 보이거나 안타까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마음 챙김은 바로 그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과거의 영상을 재생해서 돌려보는데 그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 진행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다.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자연스레 생각과 행동도 달리하게 된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한다. 특히 기존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오래되고 강력할수록 더 그렇다.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 어렵다. 자신을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 챙김은 일종의 기술이고 힘이다. 이러한 기술과 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마음 챙김을 적용하는 연습을 통해 그 기술과 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더 가질수록 오히려 불행해지는 이유. 요즘만큼 사람들이 몸에 지대한 관심을 쏟은 적이 또 있을까? 많은 부모가 자식의 숨은 키를 찾기 위해 거금을 투자한다. 지하철에 걸린 탈모 광고에서는 나처럼 머리가 벗겨진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관리를 받으라고 한다. 지하철 타기가 민망하다. 유전이니 어쩔 수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버젓이 탈모를 관리하거나 치료받아야 하는 증상으로 몰아가니 자괴감이 든다. 여성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마른 몸매가 아니면 전부 열등한 몸매이고 풍선처럼 큰 가슴이 아닌 작은 가슴을 가진 여성은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 같다. 아파트 상가 광고의 절반 이상이 피부 관리, 탈모 관리, 손톱 관리, 비만 관리 가게로 채워져 있다. 인터넷 광고에도 비포 애프터 사진을 담은 얼굴 성형수술 광고가 빠지지 않는다. 호코플루는 쌍꺼풀눈으로 만들 때까지, 낮은 코는 오똑하게 만들 때까지, 사각턱은 깎아서 갸름하게 만들 때까지 내내 주눅 들고 열등감을 느껴야 한다는 분위기다. 욕구는 진화의 산물이다. 몸과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진화의 산물이다. 이성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여성이나 남성은 후손을 둘 수 없었다. 화려한 깃털을 갖춘 공작새나 강한 힘을 가진 사자가 후손을 남기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외모를 가꾸고 경제력을 키우며 자신을 과시해온 조상의 후손이다. 과시욕구는 이제 짝짓기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욕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과시욕구를 강하게 추구하며 그것이 충족되면 만족감을 느낀다. 문제는 남들과 비교하는 항목이 근래에 들어 기하급수로 증가했고 증가 추세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외모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쌍꺼풀을 만들 수도 있고 코를 높일 수도 있고 턱을 깎을 수도 있고 가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 경제력을 비교하는 항목 역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단순히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의 수량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가지수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루 만에 지구 어느 곳에나 갈 수는 없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지구 어느 곳이든 하루 안에 간다. 비행기를 탈 때도 좌석에 등급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내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경제적으로 현재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차이는 과거의 하위계층과 상위계층의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게다가 더 이상 신분제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비교 대상의 제한도 없으며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은 비교 범위를 작은 동네에서 국가나 세계 전체로 확장시켰다. 이제는 이웃이나 동네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라나 세계의 모든 사람과 비교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큰 스트레스다. 이제 과거처럼 쉽게 포기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이 노력해서 돈을 벌면 얼굴과 몸을 고칠 수 있고 물건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돈 버는 데 더 집착하게 되고 이를 위해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학력을 높이는 데 더 집착하게 된다. 욕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아름다운 얼굴과 탄탄한 몸매 등 멋진 외모를 향한 욕구를 나쁘다고 탓할 수만은 없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의 제품을 향한 욕구를 비난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번성하며 살지 못했을 테다. 조화가 중요하다.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욕구들의 조화, 지구 생태계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특성상 물질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게 한다. 이는 인류의 생존 자체를 이태롭게 할 정도로 지구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다른 건강한 욕구의 추구를 위협한다. 우리 마음에는 몸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욕구도 들여다봐야 한다. 단순히 과시하고 부러움을 받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받는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도 있다. 일이 주는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일 자체를 통해 성취감을 얻으려는 욕구의 충족도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하다. 삶의 의미를 찾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려는 욕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내면의 욕구가 충족될 때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병들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어떤 욕구가 사라지고 새로 생겨나는지 정신 차려 살피지 않으면 외부 환경의 영향에 취약해진다. 광고 같은 외부 자극이 심어놓은 욕구를 충족하느라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된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물질적 욕구는 충족에 따른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으며 일단 생겨난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쉽게 불행해진다는 사실이다. 어떤 욕구를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갖추면 행복해지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불행의 조건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면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누구의 삶을 사는지도 모른 채 행복하지도 않은 삶을 살다가 어느덧 병들고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된다.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는 욕구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이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다.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은 삶의 유한함을 돌아보며 죽음을 생각하면 역설적으로 현재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다. 죽음에 임하며 편안하게 미소 짓는다면 잘 산 인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죽음을 원한다면 어떤 욕구들을 어떻게 추구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한 번의 답이 명쾌하게 모두 나와야만 좋은 것도 아니다.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종종 던지는 것 자체가 삶을 돌아보게 하고 신선하게 하며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것이다. 끝으로 영어 경고 하나를 소개한다. 아래에서 쥐경주란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는 삶을 비유하여 표현한 말이다.
쥐 경주에서 1등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쥐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경주에서 1등을 하고 싶은가?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가? 시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았을지 항상 궁금한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당신을 설명할 때 평범이나 평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다들 이렇게 한다, 이대로 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승복하는가? 옷을 고르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입었는지 확인하는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왜 남들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이 성취한 일에 질투심을 자주 느끼는가?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자신감이 가득한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할 때 내면의 기준에 따른다. 자존감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과의 비교라는 외부 기준에 의존한다. 사실 타인과의 비교는 누구나 한다.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만큼 쉬운 일은 없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 비교라는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을 다져야 한다. 생활 속 아주 작은 부분에도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신념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 개괄적으로 소개할 전략들을 연습해야 한다. 그러나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당신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고 남처럼 변해야 할 이유도 없다. 사상가 에머스는 저서 자기 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만의 신념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업적을 달성하려는 자만이 진리의 이름으로 가로막히지 않으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한다. 결국 인간의 진실성 외에 신성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에머스는 매우 강하게 표현했지만 많은 이에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회 구성원들과 비슷하게 행동하려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기만의 신념으로 세상을 살아갈 만큼 강단이 없다.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으로 신념을 고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에머슨이 말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선 자신이 누구인가를 직시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응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타인과의 비교가 얼마나 많은 삶의 부조리를 초래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당신을 소유하려는 사람들, 당신이 남들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환기시킬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타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다면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라. 자신 이외의 바깥에서 들어오는 유혹을 거부하라. 비교로부터 나를 지키는 16가지 전략. 1. 비교에 기분 상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당신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사람과 상대할 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다. 그들의 비교는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도 동일하게 행동한다. 모욕감이 느껴지더라도 이성적으로 대처하라. 그렇게 해야 모욕적인 비교에 덫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다. 2. 즉시 판문하라.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례로 들며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려 한다면 이런 식으로 판문하라.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걸 제가 알 필요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더 많은 요구를 한다. 비교하는 즉시 판문하라. 단지 이렇게만 말해도 괜찮다. 잠깐만요. 제가 그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즉각 따져 묻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불손하지 않을까 걱정되더라도 망설이지 마라. 몇 번에 걸쳐 시도하면 그들을 상대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당신이 진심으로 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들도 헛된 노력을 그만둔다. 명심하자. 그들이 비교하는 것은 먹히니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먹히지 않으면 비교하지 않는다. 3.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말하라. 셀리처럼 해야 된다고요. 그건 아빠 생각이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의도를 내면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달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바를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 가능하다. 상대를 향한 불신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는 당혹감도 같이 표현하라. 4. 무시하라.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면 무시하는 방법을 연습하라. 단지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 이 전략은 가족 사이에 특히 효과적이다. 비교를 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하면 침묵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뜻을 전하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고 말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 이제부터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겠다고 하라. 그들은 발끈하고 화를 내겠지만 이것 또한 당신을 뜻대로 움직이려는 전략이다. 결국 당신의 메시지를 알게 될 것이다. 5. 그들의 말을 역이용하라. 상대의 말을 역이용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지난주 아무 불평 없었던 손님이 있었다고요.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사장님보다 훨씬 더 친절했던 업체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촌형처럼 명문대에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빠도 삼촌처럼 관대해 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상대도 이 게임이 수월치 않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6. 선수를 쳐라.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지적하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화나셨죠? 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하려는 걸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돼서. 정확한 말로 선수를 치면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미한 비교 대신에 솔직한 대화의 장으로 상대를 유도할 수 있다. 7.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땐 상대하지 마라. 상점 점원과 같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의사도 그럴 의향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다들 다른 손님도 규정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그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더는 상대하지 마라.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고 대화를 계속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된다. 변호사, 세무공무원, 의사와 같은 소위 전문가들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전문가들보다 당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정중하게 물러나 해답을 구할 수 있는 다른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이 상황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떤 도움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 거의 항상 그들의 희생양이 된다. 8. 자신에게 집중하라. 비교를 통해 당신을 희생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만났다면 자신에게 집중하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저런 말을 나에게 하는 걸까? 나보고 그 사람이 되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무엇일까라고 자문하라. 이와 같은 자문자답을 통해 분노와 모멸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당신만의 가능성을 찾아가게 된다. 스스로 원하는 바를 깨달아야 타인의 재물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 있다. 9. 욕망을 파악하고 당신 편으로 만들어라. 비교의 함정을 벗어나려면 삶의 방해꾼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욕망을 파악하라.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저럴까? 아니면 이해받고 싶어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대우를 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인가?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일까? 등의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 그들이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면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 매니저 혹은 사장과 같은 사람과 만난다면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해 모종의 자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런 일을 순조롭게 처리하려면 웬만한 직책으론 힘들겠죠. 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직책이 가진 권한을 존중하여 원만한 일처리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사이가 가까워져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다. 경력이 짧다면 그는 당신의 방식에 빨리 익숙해질 것이고 경력이 길다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을 당신 편으로 끌어들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당신도 쉽게 희생물이 되지 않는다. 10. 전략적으로 부탁하라. 계속 삶에 끼어들어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당신을 조정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진지한 시간을 가지고 그의 행동에 관해 얘기하라. 감정적이지 않을 때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화가 난 상태에서 열변을 토하거나 고함을 지르면 오히려 그들의 비교가 정당화된다. 때로는 부탁하는 것도 전략이다.